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올해 네 번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2% 이상 금리를 크게 내려라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차기 페드 의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지명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FOMC 내용과 함께 이 문제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은 FOMC 얘기부터 해야죠. 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어떤 부분 살펴봐야 될까요? 네, 내용들이 상당히 겹치는데요. 예. 오늘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나오죠. 하와켓이 매표화적이다, 리저브, 판단 유보다, 컨플릭트, 갈등이다 하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화정책의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이 크리에이티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관세, 이스라엘 문제 정리되고, 이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한 3일 전인가요? 신앵커도 백미러를 보고 한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불확실할 때는 한 번 더 보고 간다. 체크 스윙 때문에 금리는 동결됐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지고 이번 회의를 보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이 변했습니다. 그럼 입장이 변했다는 것은 통화정책의 큰 프레임워크가 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 그동안 평균 물가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 이게 기본 골격이었는데 이게 변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번에 그 기준금리가 동결하고 다른 측면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를 주지 않다 하더라도 잭슨 홀 미팅 이후에는 페드의 인사들, 페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페드의 인사들, 그리고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FOMC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국내 언론들이 하와켓이 매파적이다 하는데 증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숨은 뜻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셉의 내용이라든가 경제 예측 전망이라든가 전도표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불일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걸 가지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주식 판단에 도움되고자 한번 그 내용의 언어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단순하게 이번에 나온 숫자들 보면 좀 매파적인 것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할 것이 많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금리보다 더 큰 관심이 됐던 게, 사실 전에도 짚었지만 S&P 경제 전망 요약이었는데 3월에 제시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자체는 조금 더 커진 것 아닐까요? 상당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이다.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데 대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관세에 따른 영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극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파월과 페드가 불만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번에 페드가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상반기의 경제 예측의 수정 전망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하는데요, 셉이. 그동안 그 앞서서 OECD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관세에 따른 영향은 트럼프 진영보다 더 아주 세게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OECD 내용은 참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에 경제 성장 1.6%, 그다음에 물가를 2.7%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6월 셉의 내용을 다들 우리 캐스터들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는 성장률을 1.6% 더 낮은 1.4% 봤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1.4%라는 것은 오크네버치상 페드의 잠정치, 페드가 주는 잠정치가 지금 1.7, 2.8인데요. GDP 갭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에 해당되는 디플레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3%대 진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PCE 기준으로는 3%대 진입하고 근원 PCE는 3.1%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크고 물가 상승폭이 더 커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뒀다
재확인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준이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물가 안정 쪽으로 가느냐 이게 판단이 더 어려웠었죠. 그런 과정에서 점도표 내용이 기자회견에서 하이라이트가 된 것처럼 세븐이 이렇게 전망해 놓고 당신네들 금리 결정하는 모든 멤버들이 향후의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국내원에서 이걸 지적하는 시각이 없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페드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금리 전망을 장기적으로 하느냐 이게 점도표지 않습니까? 점 찍어서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이게 하나 생각해 볼 게 이 경제 전망 요약에서 인플레 예상치 점도표가 좀 올라갔으면은 이거는 중립금리도 오른다는 얘기가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셉의 내용은 이 셉 경제 전망은 미국의 페드의 거시경제 모델팀 포브스 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브스 모델팀이 독자적으로 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회의 직전에 모든 멤버들한테 다 배포가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금통위원들도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이 오면 금통위원들이 다 제공해서 자,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판단할 수 있어서 금통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률 1.4% 떨어졌습니다. 경기 부양을 한다면 중립금리를 우선순위로 한다면 중립금리를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존중한다 하면 중시한다면 사실 중립금리는 4%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이렇게 셉의 내용들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보드 멤버들이 자, 중립금은 어떠냐?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또 3월에 3.9%였습니다. 이번에도 3.9%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그 출입 기자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 보기에 셉에서 내용과 그 다음에 사실 점도표의 내용과 불일치한다.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의제가 하면 중립금리 올라가야죠. 예. 경기 부양 쪽에 트럼프 진영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진영한다면 사실 중립금리 내려가야죠.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에 관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급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늘 기자회견에 초점이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대 지표를 동시에서 균형해서 양대 경기 부양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 쪽을 동시에서 중립금리는 플랫하게 유지한 거다. 이런 것보다는 이 보드 멤버들이 여러 가지 친트럼프 성향과 반톤이 나눠지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아닌가. 향후의 페드의 조직과 파월의 입장에 있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는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혼선이죠. FOMC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이 혼선될 때 그걸 혼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중앙은행은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쪽에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는 시장이 불확실할 때 왜 그 사람들 높은 연봉을 주면서 거기에 FOMC 멤버들도 대기입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줘서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기능이고 높은 연봉을 받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갈등을 빚을 때 판단을 유보해버리니까 시장은 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체도 많은 언론들 같은 하하케쉬 매파적이다.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주가는 거의 반영하지 않는 마감 지수로 보면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것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FOMC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겹치지 않으면서도 여기서도 보고 이런 부분들 조명하고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연준이 이번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편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이른바 페드 피벗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 수단이 기준금리 변경 방식으로 주수단이라면 예. 사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에서도 이렇게 나왔긴 했습니다는 금리가 올해 들어서 4번에 걸쳐 동결됐으니까 결과적으로 피벗이 종료된 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통화정책 수단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바뀌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9월 이후에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에 지난번에 토마스 마우바우 프레임워크에 점검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불확실한 변경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변경은 1년 후에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에서 보면 수시로 변동하는 통화정책 이런
환경에서 자 1년 후에 나오는 통화정책 시작 때 1년 후에 효과가 나오는 이 기준금리 변경 방식이 옳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트럼프와 그다음에 이렇게 파월과 갈등을 빚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가 뭐냐 변경하더라도 기준금리 낮춰 그러면 시장금리가 낮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금리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에 피봇을 단행해서 1%포인트 베이스 기준금리가 낮춰졌는데 오히려 시장금리는 오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 기준금리 가지고 보지 말아라 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가 이번에 네 번째 이렇게 동결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 9월 이후에 주재했던 피벗이 종료됐다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파월이라든가 페드 멤버들도 피벗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은 자 9월 잭슨 미팅에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가 바뀌는 건 여러 각도가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 물가제가 종료된다든가 예. 또 통화정책의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보다는 유동성 조절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기준금리가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통화정책의 주사안이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한다면 피벗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사실 사라져 있는 거죠. 사라져 있는 거예요. 왜냐? QT 한도를 자꾸 줄이지 않습니까? 돈은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피벗에 대해서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FOMC의 내용과 시사점 다각도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 전망과 점도표의 내용이 사실 사맞지 아니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역으로도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이렇게 의혹점이 있었기 때문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일단 파월은 종전과 달리 확실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까는 분위기였습니다. 확실한 종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판하는, 유보적 예.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지금은 확실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관세 영향이 크다 하는 쪽을 얘기했고 특히 관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착되느냐. 우리가 조세를 텍스를 보게 하면 조세 최종 귀착, 인시던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관세 부담은 트럼프 지지당에서 외국 쪽에 영향을 주는 거다 하는데 요번에 파월은 확실하게 미국의 소비자들은 국민한테 귀착시킨다.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귀에 따가운 얘기입니다. 파월이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아까 이상원 특파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파월의 입장이 종전과 확고해졌다 하는 입장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와 관계없이 트럼프는 파월은 반트럼프 입장을 명쾌했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정치적 측면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파월이 유유부단한 이런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예. 1913년 이후에 페드의 전통이라 하는 정책 중립성, 독립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1913년 유지했던 파월의 전통인 독립성과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 정책 입김이 이렇게 중앙은에 다가올수록 확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지난해서부터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이 지금까지 1라운드라 본다면 앞으로는 2라운드가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파월과 트럼프 간의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시면 되겠다. 이것도 사실 향후에 통화정책을 읽을 때 굉장히 급변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2라운드 루비콘강을 건넜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연준의 독립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한편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상당히 격양됐습니다. 그 회의 직전에 최대 2.5%포인트 250bp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연준 독립성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나올 수 있는 파월에 대한 비난은 다 나왔죠. 아마 다 나왔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저도 그렇습니다는 우리 신행커께서도 사실 미국에 특파원을 했습니다는 미국에서 가장 모욕적인 얘기가 스튜피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도 어리석다, 뭐 멍청이다 이런 단어인데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서 막말하는 트럼프지만 독립성을 지켜야 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게 멍청하다, 스튜피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이 트럼프가 과거에는 좀 베센트가 자기 신복인 베센트가 차기 의장이 될 것이다 해서 블룸버그의 내용이 해프닝 됐습니다는 이번에는 트럼프가 자기 자신이 연준 의장이 되면 파월보다 낫다. 그러면 파월은 이 견해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더 확신하게 반트럼프 상황에 확실한 의견을 표시하는 거죠. 그게 이상원 특파원이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그것이 앞으로 향후의 페드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트럼프는 뭐냐? 독자 노선을 가겠죠. 계속해서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본인들이 더 치명타를 입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파월과 트럼프 간의 루비콘 강을 갖다 독자 노선과 함께 트럼프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 관세 영향에 따라서 충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파월을 그대로 보존시켜서 갈등만 빚을 것이냐? 그러면 중간선거 패퇴하면 재임 기간 동안에 후임 기간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번 회기를 위해서 트럼프 나름대로 독자 노선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더 독자 노선을 추진한다, 조금 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한 의원께서 지난 시간에 지적을 이미 해주신 부분이긴 합니다. 연준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 재무부가 금융시장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국채 문제도 오늘 좀 불거졌습니다는 예. 사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엑스데이터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독자 노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면 이 트럼프의 갈등이 심화되는 데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 강해진 요구를 보면 대체로 보면 지난 1, 4분기 성장 역성장 위에 금리 인하에 대해 노골적으로 하다가 지난 5월 양대 지표가에서 양대 지표 노동 지표라든가 그다음 인플레 지표가 금리 인하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리 인하 시나리오다 이런 주제 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 노골적으로 비컷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회의 직전에는 2%가 아닙니다. 최대 2.5%, 250bp까지 내려야 된다. 그러면 독자 노선 안 가겠습니까? 독자 노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 QE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 소위 마이백이라든가 QR이라든가 이런 측면, 또 국채 발행 물량이라든가 이런 쪽을 조정해서 사실 재무부 나름대로 이렇게 페드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측면에 보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야 지금 엑스데이터 문제, 미국의 국채 발작이라든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 이런 걸 조정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가부도 문제죠. 이거 페드가 갈등을 갖는 페드라든가 파월에 맡기겠습니까? 독자서 가야죠. 중간선거 패퇴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향후에 7월 이후에 FOMC 관련해서도 사실 하고 그래서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회의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페드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디폴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의 그 국가 채무가 연방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36조에서 지금 마지노선은 달러입니다. 34조 예.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5월달 통계가 37조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노선이 34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늘어난 거는 작년 7월 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방부채 한도를 초월했죠. 그래서 연방부채 한도를 올릴까 말까 이 상향 조정이 그렇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만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난 4월 4일 날 3.9%대였습니다. 오늘 단기물은 2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졌는데 사실 10년물 장기 금리는 올라가려 했습니다. 아마 스프레드 2년물과 그다음에 30년물 쭉 해서 한번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내용이 아마 명확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단기물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부담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미란 보고서 얘기대로 이제 100년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서 이 관세 문제 이후에 이 문제를 좀 일본과 경우에 따라서 한국도 미개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이번 회의를 되면서 한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많이 되고, 또 트럼프가 독자 노선으로 간다면 미국에서는 페드가 무슨 하하켓이 매파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오늘 증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 트럼프가 한나라의 통수권자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2.5% 250bp까지 내린다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렇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이 형성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매파적이다. 한국의 증시에서는 보면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천 이걸 이제 캐치프레이스로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독자 노선이 간다면 그런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FOMC가 갖고 있는 시사점이 숫자에서 나타난 것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